자, 그럼 오늘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지난주까지 됐다가 424페이지하고 425페이지 이렇게 이제 해서 봤죠. 424, 425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25페이지부터 맨 위에 보시겠습니다. 425페이지 이제 맨 위에 중간부터 사실 보면 되는 거죠. 딱 중간부터 둘째 문단. 이제 게다가 제국, 그러니까 이제부터 할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제가 과학과 제국의 결합이거든요. 과학과 제국의 결합인데, 과학과 제국의 결혼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은 과학과 제국의 결합. 그래서 그 제국주의가 과학의 발전에 큰 뭐 필수적인 기여를 한 거죠. 사실은 필수적인 기여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다음에 조금 이제 과학하고는 좀 다른 이제 제국주의적인 얘기, 제국주의 관련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국에 의해 축적된 새로운 지식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피지의 민족을 이롭게 하고 이들에게 진보의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의료와 교육을 제공하고 철로와 운하를 건설하며 정의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신의 제국이 거대한 착취 사업이 아니라 비유럽 인종을 위해 시행된 이타적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작가 르디어스 키플링은 이를 백인의 짐이라고 표현했다. 이거 사실 유명한 시예요, 그죠? 백인의 짐. 그러니까 백인의 짐을 받아들여라. 너희가 낳은 가장 뛰어난 자식들을 보내라. 이들에게 유배 생활의 의무를 지워라. 너희가 정복한 사람들이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온갖 장비를 무겁게 걸치고 몸을 떠는 종족과 야만의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반은 악마이고 반은 어린이인 그 침울한 사람들을 위해 이런 식으로 아주 뭐 계몽주의적인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게 그 일종의 그 직선적인 발전사관과 이제 계몽주의가 결합해 가지고 그죠? 그 계몽주의자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게다가 인종주의까지 결합해 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역사가 직선적으로 발전하고 그러니까 다른 저기 밑에 이제 원주민들은 뭐 여기 이렇게 그 야만 반 어린애 이렇게 살고 있고 자기들은 서구 그 실증과학에 의해서 가장 먼저 발달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죠? 깨우쳐서 빨리 그죠? 그 인간다운 삶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소명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독교랑도 결합한 거죠, 그죠? 기독교적인 그런 그거랑 결합해서 이 사람들 값을 깨우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근데 여기 이제 그 인종주의까지 결합이 돼요. 이제 바로 이제 인종주의.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인종주의랑 결합되는데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왜 인종주의가 결합되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계몽을 해서 뭐 가르치고 뭐 그죠? 공장 세워주고 했는데 잘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못 따라온다. 아무리 가르쳐도 얘들은 잘 안 되나? 왜 안 되지? 이거는 이 종자가 나빠서 안 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정당화가. 여기 바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얘들은 해도 안 된다. 한계가 있다. 그 종자가 한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흑인은 아무리 해도 머리 쓰는 건 안 되고 그냥 거기에 맞도록. 그게 일종의 제국주의의 어떤 유기체론이거든요. 유기체. 그러니까 이 인종주의가 이렇게 다 결합이 돼요, 이게. 유기체가 이제 전체주의로 결합되는 거예요, 전체주의. 그러니까 유기체주의라는 거는 이 몸 전체가 하나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뇌는 뇌의 역할을 해야지 뭐 뇌가 심장 역할을 할 수 없고. 그죠?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의 제국으로 전체 하나에 묶었을 때, 그죠? 묶었을 때 이게 유기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종적 차이 때문에, 그죠?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얘들은 안 되니까 우리 서구가 일종의 어떤 뇌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흑인들은 이제 그 머리가 안 되니까 대신 흑인은 흑인에 맞는 역할, 이게 팔 다리 역할이죠, 힘쓰는 역할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뭐 이제 다른 부족은 또 그런 역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유기체가, 그러니까 전체가 다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없고, 그것이 다 하늘이 부여한 인종에 따라서 각자 자신에 맞는 역할을 하면은 그게 전체가 잘 돌아간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그 이야기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요거는 아주 간단한 얘기,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명확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합되는 거는 이겁니다. 그죠? 역사에 대한 어떤 직선적인 발전사관. 그죠? 역사는 쭉 진보한다.
그죠? 진보한다는 얘기 한 가지. 그 다음에 서구 그 실증 과학에 의해서 이제 무한한 발전의 길이 열렸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제는 과거의 지식이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실증 과학이 새로운 지식을 계속 쌓아나가니까 쌓아나가면 나갈수록 계속 무한히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무한히 발전해 나간다.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가축원적으로 이 아래쪽에 이게 이 사람들도 원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수천 년 내버려두면은 따라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가서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계몽주의가 결합한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직선적 발전사관 플러스 계몽주의가 결합하고 그런데 이게 안 된다. 그죠? 계몽이 잘 안 된다. 얘들을 잘 못 쫓아온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인종이다. 그 인종적 차이가 있다. 인종주의다. 그 다음에, 근데 그것이 하나의 그 전체 제국으로 묶여서 잘 돌아가면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다. 해서 전체주의, 유기주의가 이렇게 다 결합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말들이, 하나로 묶인다라는 이제 그렇게 그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 이게 바로. 그러면은 이런 제국주의 제국들이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고 나서 사회에 합리화시키기 위한 이론인가요? 아니면은 합리화시키는 건데 이제 그 경계가 사실 애매하긴 하죠. 이제 뒤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경계가 애매한 게 자기들은 어쨌든 좋은 의도 가지고 이거를 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계몽, 그죠? 그렇죠. 실제로 왜 뭐 이상을 가지고 침략이라기보다 예를 들어 뭐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내 가서 뭐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아펜셀러 와서 뭐 이렇게 세우고 한 것도 사실은 뭐 사랑을 베풀러 온 거지 뭐 그 사람 자체가 제국주의적 침략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이게 반반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인류 보편애적인 그런 그 인류 보편애를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온 경우도 있지만 물론 사실상 정당화죠. 그 침략에 대한 정당화인데 그죠? 우리가 너네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 니네는 뒤떨어지니까 대신 니들한테 역할이 있다. 그래서 니들한테 맞는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제국이든 다 이런 식의 얘기가 돼 있어요. 그죠? 독일 자기네들이 순 아리아 인종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뭐 슬라브 이런 러시아 이런 애들은 다 아래 떨어지는 것이고 그 유태인들은 여기에 낄 수가 없다. 여기에 끼면 오히려 전체가 상하게 하기 때문에 유태인은 그냥 이 밖에 있어야 되니까 죽여서 그냥 기름 짜는 거에 적당한 거고.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죠. 대일본 제국이 1등 국민, 조생징이 이제 2등 국민, 중국이 3등, 그다음에 나머지 말레이 이런 보르네오 이런 애들 원주민들은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다 어디든지 그렇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정당화죠.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그 논리라고 볼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처음에 이제 시작된 거는 이런 동기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 이 동기를 강하게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뒤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내용을 딱 이렇게 그 예견하시는 아주 그런 선견지명이 있으신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옵니다. 물론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그 밑에 425페이지. 물론 이런 신화가 그죠? 거짓임은 종종 폭로되었다. 1764년 영국은 인도에서 가장 풍요로운 벵골 지방을 정복했다. 벵골이 이게 지금 어딘지 아시죠? 벵골 지방. 이게 벵골. 벌써 이름이 비슷한 게 있잖아요. 이름이 비슷한. 방글라데시가 영어식 발음이에요. 벵골, 방글라데시, 그쪽에서는 방라데시 뭐 이렇게 발음한대요. 방라데시, 그 벵글이죠, 벵글. 벵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벵글 사람들이 사는 지역, 방글라데시가 그 영어식 표현, 그 벵골, 그 방글라데시 있는 지역입니다. 방글라데시가 그쪽에 아주 그 평야의 그 겐지스강 하구로서 비옥한 지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농업 생산량이 컸으니까 비옥했으니까 풍요로웠겠죠. 그래서 새 지배자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부유해지는 데만 쏠려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파멸을 초래하는 경제 정책을 채택했고 이 정책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벵골 대기근을 낳았다. 그래서 기근은 1769년 시작되었으며 이듬해 파국적인 수준에 도달해 1773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재앙으로 벵골 주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근데 물론 이건 영국의 잘못도 있지만은요, 이 벵골 지역은 뭐 항상 이게 주기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주기적으로. 거기, 아시잖아요. 방글라데시 그 세계 인구 밀도 제일 높았던 한때는, 그죠? 바글바글한. 근데 왜 바글바글 하겠습니까? 그만큼 한 번
그 곡물 생산량이 이제 풍년이 나오면은 풍년이 터지면 엄청 곡물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늘어났을 때 또 애 잔뜩 낳고 또 흉년 한번 오면 흉년이 오면 홍수가 오면은 또 다 굶어 죽고 뭐 그런 식이 반복된 거죠. 우리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게 반복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영국 애들이 이제 이걸 점령하고서 자기들이 이제 그 부를 빼앗아 가니까 그 외부적인 그 충격에 의해서 이런 대기근이 유명한 벵골 대기 그 벵골 대기근 치면은 여러 번 나와요. 이게 반복되는 꼭 이것만 나오지 않아요. 이 사건만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까지도 뭐 아주 그래서 우리가 뭐 방글라데시 하면 예전에는 그죠? 그랬잖아요. 다 굶어 죽고 이러면 방글라데시 사람들 생각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인구가 많고 인구 밀도가 높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인도보다 잘 사는 지금 현재 인도보다 GDP 1인당 GDP 훨씬 증가한 그 역전했어요. 오히려 추월했어요. 인도를 추월해서 방글라데시 가면 지금 그렇다 그래요. 다 그 옛날 우리나라 청계천 그 신화 그처럼 다 미싱 돌린대. 미싱 돌린대. 예. 그래서 그 거기서는 그 이슬람 국가잖아요. 방글라데시는. 그죠? 원래 동파키스탄이었죠. 동파키스탄. 지금 파키스탄 옛날에 서파키스탄 이슬람 국가인데 방글라데시는 그 미싱을 돌려 다 왜냐면 봉제 산업이 그죠? 우리가 옷이 방글라데시 엄청 많잖아요. 그죠? 옷 그죠? 중국 갔다가 베트남 갔다가 방글라데시 간 거에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영원 무역이 제일 유명하고 그죠? 거기에서 그런 인형 봉제 인형 또는 그 뭐라 그럽니까? 뭐 요즘 패스트 패션. 패스트 패션의 또 본산지예요. 패스트 패션이라는 게 옷을 빨리빨리 만들어져요. 그날 그죠? 몇 번 입고 버리고 또 바꾸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때문에 크게 엄청나게 우리가 이런 옷을 요즘 애들 입고 다니는 거 보면 1년 입는 거 2만 원, 3만 원 이런 옷들 있잖아요. 굉장히 그죠? 인상으로 사요. 그래서 거기 주변 애들이 많이 사면 좋다. 평일부터는 해외 배송 어떻게 1.99달러. 그게 전부 저런 데서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만든 거예요. 방글라데시 인구가 1억이 넘는데 넘어요. 그러니까 바글바글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1억이 넘어요 방글라데시가. 엄청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다 그렇게 노동 집약자 산업을 하면서 엄청 성장을 해서 지금은 뭐 아주 뭐 무시 못할 남아시아에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슬람권이지만은 양성평등이 제일 앞서 있는 오히려 여성 권리가 센 여성들이 돈 버니까 미싱해서 남자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제 출퇴근 시켜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수상이 다 여성이에요. 여성 수상들이 다 이슬람. 히잡을 살짝 가장 가벼운 정도 히잡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양대 정파가 지금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김영삼 김대중이 둘이 싸우는 거 걔네 싸워가지고 근데 다 여성이야. 둘 다 여성. 여성 그렇게 계속 덮여서 진짜 하고 있고요. 방글라데시는 희한한 그렇지. 그게 큰 거죠. 경제를. 베트남도 그렇다던데요. 그래서 베트남도 여성들 일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여성이고 남자들은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일하는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도 남자들은 그냥 설렁설렁하고 좀 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가버리고 맞아요. 여성들이 여성들은 그래도 이제 좀 계속 여자들이 일을 해왔던 사회니까 그런 게 있다고. 자, 어쨌든 그래서 벵골 지역, 그래서 이제는 뭐 아주 많이 달라진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글라데시 하면 참 예전에는 정말 방글라데시, 뭐 소말리아 이런 난민 맨날 TV에 후원해 주세요 나오던 데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방글라데시 지금 전혀 아니고요. 자, 그래서 계속 가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압제와 착취의 이야기도 백인의 짐 이야기도 그러니까 현실과 정확히 일치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흑백 논리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흑백 논리로. 그래서 유럽 제국들은 너무나 큰 규모로 다양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착취적인 일도 했고 아니면 정말 좋은 의도 가지고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도 갖가지 기기묘묘한 그 동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무슨 주장에 대해서든 그에 맞는 사례를 얼마든지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들은 세계국
곳곳에 죽음과 압제와 불의를 퍼뜨리고 퍼뜨리는 사악하고 기괴한 지도였을까?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이들이 저지른 범죄로 백과사전이라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죠? 혹은 제국이 사실은 의학, 더 나은 경제적 형편, 더 큰 안보를 제공해서 그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건 신분 해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그것도 우리나라 뭐 일제 시대에 사실 그 환영한 사람이 있었겠지. 노비들 뭐 그죠? 하인 살던 사람들은 당연히 일본을 좋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단순히 그렇게 부정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노비 해방 뭐 그런 것 등등 그런 최소한 그것이 완화라도 됐다면은 그런 의미에서 피지배인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했다고 주장하고 싶은가? 그런 업적으로 채워진 백과사전도 너끈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흑백 논리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국들은 과학과 긴밀히 협력했던 덕에 엄청난 힘을 발휘했고 세계를 엄청나게 바꿔 놓았으므로 이들에게 간단히 선하다거나 악하다는 딱지를 붙일 수는 없다. 그래서 제국들은 우리가 아는 세상을 창조했고 여기에는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이데올로기도 사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가할 때 그 인권 뭐 그죠? 이런 거 그죠? 아니면 뭐 민족주의 이런 거조차도 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제국주의자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흑백 논리로 볼 수도 없고 평가 기준 자체도 다 제국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팩트만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제국주의자들은 과학을 좀 더 사악한 목적에도 사용했다. 그러니까 생물학자, 인류학자, 심지어 언어학자들까지 유럽인들은 다른 모든 인종에 비해 우월하며 따라서 이들을 지배할 권리, 그러니까 아마도 의무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죠? 권리. 그러니까 아까 백인의 의무에서 짐은 의무인데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된 거죠. 그죠? 백인이 지어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지배할 권리가 됐다는 겁니다. 인종이 뛰어나니까. 427페이지 맨 위로 가셔서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인종주의를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겠죠. 증거들. 그래서 윌리엄 존스가 우리 지난번에 그죠 배웠습니다. 윌리엄 존스 그 산스크리트어로부터 해서 인도 유럽 어족을 처음으로 그 발견한 사람. 인도 유럽어는 고대의 단일 언어의 후예라고 주장한 이래 많은 학자들은 그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찾으려 써왔다. 이제 그 민족, 인종, 그죠? 그 인종이 어느 인종이냐, 어느 민족이냐. 학자들은 최초의 산스크리트어를 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3000여 년 전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로 침공했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아리아라고 불렀다는데 주목했다. 아리아 하면 좀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또 저기 그 우리가 지리적인 것 중에서 카스피해 말고 네. 그죠? 아랄. 그죠? 카스피해가 있고 아랄해라고 아랄해. 그 모르세요? 아랄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흑해잖아요. 흑해는 이게 뚫려 있잖아요. 그죠? 흑해는 뚫려 있고 이 카스피해 그죠? 이건 이제 이게 갇힌 바다고 이게 아랄해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바다지, 염호입니다. 염 호수라고 해도 어쨌든 바다 아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랄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랄. 그래서 우리 말에 남아 있는 게 뭡니까? 알이랑. 그다음에 여기 또 스리 물이 무슨 강이 있어요. 그래서 스리랑 아리랑 이거라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근데 왜냐면은 언어적으로 맞는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죠? 우린 중국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은. 그죠? 이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이렇게 온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 거쳐갔겠지만, 아랄에 부근에 살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아리안, 그게 아니겠느냐. 요 카스피하고 요 지역에. 물론 유목민이죠. 흩어 살던 유목민들이, 이들이 빠른 전차죠, 전차. 바퀴 달린 전차를 이용해서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정복한 거죠. 인도를 정복하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얘들이 뭐 로마도 쳐들어가고 등등.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 여기 아리안.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가만있어. 요거 마저 읽어보시고 이제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나왔던 이제 그 얘기입니다. 리뷰 한번 그저 앞에서 우리 이게 언제 할 때 나왔었나? 인본주의 할 때 나왔었구나. 인본주의, 인종주의 마찬가지 얘기죠, 그제 그때 그죠?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3000년 전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를 침공했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아리아라고 불렀더니 주목했다. 그래서 가장 초기의 페르시아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이리아로 지칭했다. 그래서 유럽 학자들은 산스크리트와 페르시아어 모두를,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그리스, 라틴어, 고트어,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트어, 켈트어를 탄생시킨 그 원시 언어, 그죠? 그 원형 원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리안이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래서 위대한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이 모두 아리안인이라는 것은 우연일까? 그 다음 영국, 프랑스, 독일의 학자들은 근면한 아리아인들에 대한 언어학적 이론을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과 결합시켰다. 그리고 아리아인이 단순한 언어 집단이 아니라 생물학적 실체, 어떤 하나의 인종이라고 단정을 내렸다. 더구나 그저 그런 인종이 아니라 지배 인종,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밝은색이며 눈이 파랗고 근면하며 지극히 이성적이고 온 세상의 문화를 끼쳐놓기 위해 북방이 안개 속에서 출현한 인종이라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죠? 이 아리안 여기 금발에다가 흰 피부에다가 뭐 이런 식의 그 전혀 서구 약간 북구 그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도와 페르시아를 침공한 아리아인들은 현지 원주민과 결혼을 해서 흰 피부와 금발머리를 잃었으며 이와 함께 합리성과 근면성도 사라졌다. 그래서요, 이게 그 인도에서는 이게 남아 있죠. 인도 쪽에는 이제 요게 인도 쪽을 보면 좀 들어맞아요. 요게 인도 쪽은 다른 쪽은 워낙 그 소수밖에 안. 근데 인도에서도 결혼 조건에 딱 두 가지를 내세운다잖아요. 그죠? 여성 그 선볼 때 그죠? 피부색,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카스트, 그죠? 카스트하고 그다음 피부색. 피부가 많이 하얘요. 검진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딱 두 가지. 그래서 인도의 원래 지배층 자체가 이 북쪽에서 쳐들어온 애들이 지배층 아니에요. 그 애들은 백인이죠. 이른바 요게 맞아요. 요거에 백인이고 흰 거고 거기 인도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검은색 피부잖아요. 그 인도 남방 쪽 이쪽은 그래서 그 피를 섞지 않기 위해서 카스트를 만들고 그죠? 크샤트리아 뭐 그죠? 브라만 이렇게 해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이렇게 그러니까 그 피부색이 곧 그 계급이다라는 거예요. 피부색이 계급이다. 특히 그게 아직도 인도가 제일 심해요. 인도가. 태국도 그렇죠. 태국도 그렇죠. 친구가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피부색이 계급이라는 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태국의 왕족이랑 사귀었는데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 일단 피부색이 자기네 그죠. 검지가 않으니까. 왕족 그쪽 사람들 태국 사람 같이 안 생겼대요. 하얗게.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특히 이 인도 사람들이 그걸 엄청 따지고 엄청 중시하고 흰 피부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정말 다 까맣지 않아요? 네? 인도 사람. 아니죠. 인도 사람들 정말 엄청난 미인들은 하얗잖아요. 미인들 하얗게 막 나오는 게. 근데 아래 상대층 우리가 못 보는. 평민들.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드라비다족이. 드라비다족이죠. 그 인도가 지형적으로 보면 원래 인도 대륙이 아프리카랑 붙어 있을 때. 그렇죠. 붙어가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해안선하고 위치한 원래 붙어 있던 데서 이렇게 떨어져 와서 인도에 코끼리 살고 아프리카에 코끼리 살잖아요. 그 인도 남부의 식생은 그렇죠. 아프리카하고 비슷하죠.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 원주민들도 아마. 근데 사람은 물론 이제 건너간 거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그 식생에 맞도록 이제 아마 검은 피부와 이런 게 유지가 된 거죠. 흰 피부를 가질 수가 없게 멜라닌 색소 같은 게 유지가 돼가지고 검은 거죠. 드라비다족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인도가 오히려 아직도 엄청 심하고 그거로 차별이 그 피부색으로 엄청나게 차별을 하는 아주 대단한 그런 계급까지 섞여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게, 어쨌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에 따라 인도와 페르시아의 문명은 쇠퇴했다. 물론 이건 이제 그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해석인데요. 한편 유럽에선 아리아인이 인종적 순수성을 보존했다. 근데 제일 잘 보존된 게
북독일이라는 거예요. 북독일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진출한 아리안들은 근데 이게 켈트, 게르만 또 그쪽 유럽에 살던 원래 원주민하고 섞여서 이게 또 타락했고 그래서 로마 특히 로마 있잖아요. 여기 로마 그래서 라틴에 동화된 쪽은 제일 덜 떨어졌다는 거예요. 라틴 애들은 그때 게으르고 이렇다는 거예요. 라틴 애들 놀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독일 애들이 그 당시 정당한 거죠. 자 스페인, 그리스, 로마 이런 이탈리아 이런 애들은 이거 라틴 그쪽에 섞여가지고 좀 덜 떨어졌고 대신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당시 말할 놀리는 그거예요. 얘들이 원래의 아리안 애들이 유목민족이었는데 그 유목적 전통을 그냥 그 보존하면서 그 혈통적인 순수성을 유지한 게 그 북독일과 이 스웨덴 이쪽은 그 유목 아니에요. 여기서 술록 막 유목하고 이런 거 농사 짓기보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발트해 연안의 그쪽에서가 가장 그 생활 습관이나 이 인종적 순수성이 유지가 됐다. 근데 그게 이제 자기네 프로이센, 그죠? 독일이다. 뭐 그렇게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갖다 붙였는데 사실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노르딕이란 말이 있잖아요. 노르딕 저먼, 그죠? 노르딕 북구 쪽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랑 결합해서. 자, 그래서요 자, 428페이지. 그래서 유럽인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이들이 지배에 적합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열등한 인종과 섞이지 말라는 경고를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근데 이건 뭐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자체 논리상 말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먹혔던 거지. 특히 서구 엘리트들한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쨌든 그 당시 최신 과학, 그래서 지금 뭐 유전학 이런 게 나오기 전의 20세기 초의 최신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이렇지 자연 선택에다가 그죠 언어학적 증거도 맞고 딱 보면은 맞아 돌아가니까 세계가 이렇게 구성된 거구나 우리 인류가. 그래서 서구 엘리트들은 이거를 거의 뭐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였어요. 엘리트들이라는 게 그 과학자나 학자들 다 포함해서 20세기 초반 전반까지는요. 이게 단순히 히틀러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히틀러 뭐 자기가 혼자 주장했겠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많은 암묵적 명시적 지지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주장이 나왔던 거죠. 그게 먹혔던 거죠. 자, 그래서 계속 갑시다. 428페이지. 이런 인종차별 이론은 수십 년간 명성과 존경을 얻었지만 이제는 이제 과학자와 정치인 모두에게 극단적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그죠? 2차 대전을 이제 지난 이후에 그다음에 그 인권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거치면서 이제 이게 오히려 완전히 이제 극단적 배척. 그죠?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은 인종차별을 상대로 영웅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전장이 이미 옮겨졌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인종주의가 차지하던 자리는 이제 문화주의가 차지했다는 것을 말이다. 뭐 사실 문화주의란 말은 없지만 이제 만들어낼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엘리트들은 다양한 인간 집단이 서로 대조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할 때 이것을 문화 간의 역사적 차이라고 말하지 인종 간의 생물학적 차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언급은 안 한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거는 문화적 차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달락은 표현은 비슷한데 그럼 많이 바꿨네. 그걸 바뀌어 있어요? 그건 그들의 타고난 속성이야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건 그들의 문화 탓이야라고 말한다. 이게 달라요 이게? 그냥 똑같아요. 그건 똑같습니까? 시험 거부감을 받았죠. 그러므로 무슬림의 유럽 이민에 반대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요? 그러므로 무슬림의 유럽 이민에 반대하는 유럽 우파 정당은 보통 그러니까 인종차별적 용어를 피하려고 조심한다. 그래서 만일 마린 르팽 그죠? 이 프랑스 그 구구파 그 당수잖아요. 국민전선 당대표의 연설문 작성자가 국민전선 당수에게 TV에 출연해 우리는 열등한 셈족이 우리의 아리아인 혈통을 인정시키고 우리의 아리아 문명을 손실해서 원치 않는다고 말하라고 제안한다면 그 작성자는 당장 해고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종차별적인 말은 안 하지만 대신 문화라는 거를 그 중요한 속성으로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신 그 프랑스 국민전선, 네덜란드 자유당, 오스트리아의 미래를 위한 동맹 등등 다 여기 이제 그 극우 민족주의 계열 정당들입니다. 등등은 유럽에서 지나간 서구 문화의 특징은 민주적 가치, 관용, 양성, 평등인데 반해
중동에서 발전한 이슬람 문화는 계급제 정치와 광기와 여성 혐오를 특징으로 하는 주장한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죠, 그죠? 사실 우리한테도 익숙하죠.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이전 사람들은 인종적 오염을 막아야 된다. 그죠? 이렇게 히틀러는 얘기했는데 이제는 문화적 오염을 막아야 된다. 사실 저희들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이슬람 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하는 거 보면은 저거 우리나라 오염되는데 이거 인종적 오염을 막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사실 그런 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화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적 오염을 예전에는 얘기했다면 요즘엔 인종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대신 문화적 오염 이겁니다. 이슬람 문화로 인한. 짓는 거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원을 지으면은 자기들은 자기들끼리만 하고 우리한테 동화가 안 되고 오히려 우리께 막 오염되고, 그죠? 우리만 손해 본다. 뭐 그런 식의 얘기죠. 자, 그래서 계속 하시면 두 문화는 매우 다르고, 자 429페이지, 두 문화는 매우 다르고 많은 무슬림 이민자들은 서구적 가치를 따르기를 원치 않으므로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내분을 조장하고 유럽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부식시키지 못하게 하려면 애초에 입국을 막아는 주장한다. 그러니까 문화적 오염, 그죠? 이거, 그죠? 문화적 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영국이 그 브렉시트, 그죠? 한 것도 이거 결국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문화적 오염, 그 특히 이거. 참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발 하라리가 나름 이 말을 잘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인종주의 대신 지금 문화주의다. 그 문화주의를 중심으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계속 그 옛날에 인종주의와 관련된 논의가 다시 문화라는 말로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냥 문화주의는 어쨌든 거부감 없이 좀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그 2차 대전 그 당시에는 저 인종주의가 유럽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문화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편안한 개념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특히 서구 엘리트들은 특히 저건 제대로 안 된다. 인종이 달라서 안 된다. 인종이 섞이면 우리는 저거 하고 인종이 달라서 안 된다 생각을 한 거죠. 미국은 50년대, 60년대까지 예, 계속 그런 게 있었죠. 예. 물론 지금도 뭐 꽤 남아 있고요, 물론 지금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광수, 그러니까 우리 춘원 이광수가 친일파가 된 게 이거 결국 이유예요, 이유. 춘원 이광수가 이 조생징들 막말로, 그죠? 이 조생징들은 아무리 개몽해도 안 된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딱 일본 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근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조론이 나온 거지. 개조론. 아예 민족의 인종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간 거예요. 춘원 이광수가 그 당시 생각을. 그러니까 근데 일본 사람 보면 아주 근면하고 아주 정확하고, 그죠? 그 선과 악을 떠나서 인종적인 그 성실성과 우수성이 있다. 근데 우리 이 조선 사람들은 그거 안 된다.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게 인종의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인종주의. 그래서 우리는 친일을 할 수밖에 없다. 친일. 그러니까 적어도 얘들이 잘났으니까 그 밑에 붙어가지고 우리 2등이라도 해야 된다. 인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광수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그 당시 가서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항공모함 띄우고 있고, 우리는 황포 돛담배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그러니까 꼭 그렇게 오늘날의 관점에서 저 친일파 이렇게 많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해는 된다는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 좀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은, 그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결과적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오늘날하고 다릅니다. 미국의 주류가 인종주의였어요, 주류가. 근데 이제 이것은 1953년 DNA 분자고자 발견되고 DNA를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인종적 차이가 크지가 않구나. 라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그 뒤에 밝혀진 거지. 그 전까지는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선택 이론이나, 그죠? 인종적 어떤 사회 심리학이나, 그죠? 사회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다르잖아. 잘 안 되잖아. 이런 거, 그죠? 요즘 남아있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백인 애들이 흑인은 테니스를 못한다 했고, 요즘은 흑인은 수영을 못한다.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테니스랑 수영 돈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죠? 예. 어릴 때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몸에 배야 되는. 그럼요. 근데 테니스는 이제 흑인들이 드디어 잡았잖아. 근데 아직 수영은 아닌가 봐요. 수영은 아직도 흑인들은 왜 수영을 못해? 이런 할 수가 없는데 수영도. 수영을 하려면 진짜 바다에서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사실 이 논의를 이제 시작이 이미 많이 됐죠. 그죠? 이 인종적 오염, 그죠? 이런 워낙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니까. 근데 사실 이게 인종적 오염이냐?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쪽 사람들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 보면은 당장 이제 거슬리고 그런 행동도 많이 보이긴 하지만 또 그 사람들도 많이 사실 바뀌잖아요. 그죠? 보면은 와서 뭐 돼지고기도 먹고 막 다 자유롭게 살더만 그런 사람 엄청 많더만. 그죠? 그죠? 특히 여성들이나 이런, 이란 뭐 이런 이슬람, 그죠? 이란, 뭐, 이집트, 뭐, 모로코, 뭐, 그 알제리, 이런 여성들, 터키, 이런, 우리나라 엄청 와가지고, 뭐, 상관없더만, 이슬람, 그런 게. 전반적으로 이제 종교의 가치. 그죠? 종교 자체가, 예, 예. 자,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논리를 계속 내세우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이제 그런, 그 논의 범위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은 자기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하나리 자기 자신의 이런 문화주적 논쟁은 이른바 문명의 충돌과 다른 문화들 간의 근본적 차이.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이라는 게 이게 이제 바뀌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본적 차이들을 강조하는 인문학 및 사회 분야 연구의 과학적 연구들을 재료로 삼는다. 그래서 모든 역사학자나 인류학자가 이런 이론을 받아들이거나 그 정치적 활용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날의 생물학자들이 현재 인간 집단 사이의 생물학적 차이는 미미하다고 말함으로써 인종주의를 간단히 기억할 수 있는 데 비해, 그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3년 DNA 분자구조 발견 이후에 이제 생물학에서는 야, 인종 차이 이거보다 오히려 개인 차이가 더 크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또 생물학적으로 이게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분명히 피부도 다르고 이게 성격도 다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이가 또 커요. 그러나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차이가 없지. 하지만 분명히 인종과 개개인별로 차이가 꽤 큽니다. 이제 생물학적인 특성이라는 게요. 어떤 능력이나 성격 등등. 그러나 어쨌든 인종주의적인 그 근거를 지지할 수는 없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간단히 기억할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 근데 반면 이거 자연과학자들은 이제 쉽게 인종주의를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역사학자들과 인류학자들, 그죠? 사회과학자들이죠. 사회과학자들은 그렇게 쉽게 문화주의를 기각할 수 없다. 무엇보다 만일 인간 문화 사이의 차이가 미미하다면 우리가 왜 역사학자와 인류학자에게 그 미미한 차이를 연구하라고 자금을 지원한단 말인가? 이게 자기 이제 연구 자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차이가 없다면 그 연구에서 뭐 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비꼬는 거예요. 다른 학자들을 비꼰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은 자꾸 그 차이를 과장해서 연구를 받아먹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차이를 과장하고 있다라는 게 유발 하라리 얘기이긴 합니다. 사실은 벌써 유발 하라리는 흑백 논리를 배격하니까요. 일단 큰 틀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비꼬고 있어요. 자기 동료 교수들을.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과학자들은 제국주의 프로젝트에 실용적, 지식, 이데올로기적, 정당화, 기술적 장치를 공급했다. 이런 기여가 없었다면 유럽인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지 극히 의심스럽다. 그래서 정복자들은 과학자들에게 정보와 보호를 제공하고 온갖 종류의 이상하고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구 구석구석에 과학적 사고방식을 퍼뜨림으로써 보답했다. 제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근대 과학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래서 과학 분야 중에 제국주의적 성장의 하인으로서 삶을 시작하지 않은 분야, 육군 장교와 해군 함장과 그죠? 식민지 총독 다 이 과학 연구를 엄청 지원했죠. 이거는 팩트상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430페이지. 식민지 총독의 넉넉한 지원에 대부분의 발견과 수집과 건물과 연구 자금을 빚지지 않은 분야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 뭐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이 이야기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과학은 제국만이 아니라 다른 제도들의 지원도 받았다. 그리고 유럽 제국의 발흥에는 과학 이외의 요인들도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과학과 제국의 일학 성공 뒤에는 특히 중요한 힘 하나가 숨어 있었다. 자본주의다. 그래서 만일 돈을 벌려는 사업가들이 없었더라면 콜럼버스는 아메리카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고 제임스 쿡은 호주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며 닐 암스트롱은 달표면에 그 작은 발자국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자본주의에 대한 이제 과학
과학과 제국의 결합이었죠, 그죠? 이제 그 얘기했고 이번엔 그 과학과 자본주의의 이제 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돈은 제국 건설과 과학 진흥에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돈이 이 모든 일의 궁극적 목표일까? 아니면 단지 위험한 필수품일 뿐일까? 그죠? 그러니까 목표이냐 수단적, 그죠? 필수적인 수단일 뿐이냐? 근대사에서 경제의 진정한 역할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이것도 그래요. 이게 단순히 모든 거를 다 그거 돈 벌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만 하기도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사실은 이게 이 제국주의자들이 한 일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자기들은 좋은 의도로 뭐 이렇게 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종류 중에 하나.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아주 중요한 여기서 이제 특히 그게 중요하게 부각되겠죠. 그래도 자본주의니까요. 자, 어떻게 돈이 국가를 세우고 망하게 하며 새로운 지평선을 열고 수백만 명을 노예로 만들고 산업의 바퀴를 돌리고 동식물 수백 종을 멸종으로 몰아가는지에 대해 기술한 두꺼운 책은 많다. 하지만 근대 경제사를 알기 위해서 정말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다. 성장이란 단어다. 그렇죠. 이거는 뭐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성장.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근대 경제는 마치 호르몬이 넘쳐나는 10대처럼 성장해 왔다.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늘 몇 센티미터 더 많이 자랐다. 정말 이거는 뭐 유발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저도 한참 젊을 때 공부할 때도 이게 결국 다 성장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자본주의는 성장이 없으면은 존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경제 목표에서 항상 그죠? 성장률 제로. 그러니까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어릴 때 생각에는 성장률 제로, 성장률 제로면은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으면은 뭐 나쁘진 않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장률 제로는 이게 사람들이 점점 이기는 거는 뒤로 간다고. 사실 이제 성장 다 오고 나면 키도 줄고 이제 몸도 쪼그라들잖아. 바람수는 열어나니까 그대로 있으면 갈라 먹으면 자기가 가는 것도 적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물질적 만족도, 그러니까 심리적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0%라는 것 자체는 이게 곧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 이미 0%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돌리지 않으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이제 그런 바퀴가 된 거죠,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 그 얘기입니다. 계속 굴러서 점점 더 빨리 굴러야만 가는. 자, 그래서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경제는 대체로 같은 규모를 유지해 왔다. 물론 지구 총 생산은 증가했지만 이것은 대체로 인구 팽창과 정착지의 확대 덕분이었다. 그래서 1인당 생산은 정체 상태였다. 하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인구수였죠, 그죠? 인구수가 많은 게 그만큼 큰 생산량이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근대에 와서 바뀌었다. 1500년 재화와 용역의 지구 총 생산은 약 2,500억 달러였는데 오늘날 이 수치는 60조 달러까지 증가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1500년 연간 1인당 총생산은 550달러였지만 오늘날 모든 남녀 어린이가 1인당 연평균 8,800달러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다 평균을 내도 그죠? 어린이 남녀 다 포함해도 550달러가 8,800으로 1인당 생산이 이렇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성장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경제학은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학문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사례를 상상해 보자. 이제 가상의 사례니까요. 쉬운 얘기입니다. 영리한 금융업자니까 이제 은행가입니다. 세뮤얼 그리디는 캘리포니아주 엘도라도시에 은행을 하나 세운다. 엘도라도의 전도 유명한 도급업자인 AA 스톤은 처음으로 큰 건을 하나 마무리 짓고 거금 100만 달러를 지급받는다. 그는 이 돈을 그리디 은행에 예치한다. 이제 은행은 100만 달러, 그죠? 100만 달러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 한편 경험은 많지만 무일푼인 엘도라도의 요리사 제인 맥도넛은 사업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자기네 지역에는 진짜 좋은 빵집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가진 돈으로는 오븐, 싱크대, 칼, 항아리 등의 적절한 시설을 구매할 수 없다. 그래서 그녀는 은행에 가서 그리디에게 자신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투자임을 설득한다.
그래서 대출 받는 거죠, 대출. 그래서 신용 대출. 그리디는 그녀에게 100만 달러를 빌려주고 그녀는 은행 계좌에 그 액수를 넣어준다. 이제 맥도넛은 도급업자인 스톤, 지금 이제 3명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스톤을 고용해 자신의 빵집을 짓고 안을 채우게 한다. 스톤이 받은 비용은 100만 달러다. 이 사람들 건설업자죠. 건설 설비업자. 설비업자가 설비비로 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맥도넛은 자기 계좌 명의 수표를 발행해 이 돈을 지불한다. 스톤은 그 돈을 그리디 자기 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톤 은행장은 얼마인가? 맞다. 200만 달러다. 그죠? 실제로 은행 금고에 들어있는 돈, 현금은 얼마인가? 그렇다. 100만 달러다. 100만 달러는 대출로 나갔으니까, 그죠? 대출로 나간 게 다시 들어온 것 뿐인 겁니다. 자, 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도급업자들이 늘상 그렇듯이 스톤은 작업 2개월째 맥도넛에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와 경비 탓에 빵집 건설 비용은 실제로 2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알린다. 그죠? 맨날 이 건설 비용이 늘어나죠, 이게. 이 건설 비용이 늘어난 대표적인, 건축사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아십니까? 네? 네? 피사의 사탑 그거 아니에요? 네? 피사의 사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최악의 건설 사례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예요. 뭐 처음 예상한 거 거의 뭐 열몇 배, 열몇 배, 뭐 정확히 기억이 18배가 13배인가 그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딱 시작했는데 이걸 안 된다 해가지고. 예. 그거 크잖아요. 조그만 것도 그래요. 가정집에서도. 그죠, 뭐 하나 해도, 예.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점점 늘어나요. 그게 전략이기도 할 거예요. 예, 시작해서 막 처음에 싸게 이렇게 멈추지보다 싸.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 이거는 안 돼서 이걸 해야 돼. 근데 이미 시작했으니까 멈출 수는 없고. 그죠. 예. 그래서 많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집을 지으면 사람이 골병된다. 예, 맞아요. 그거. 예. 아이고. 우리나라에 또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동대문에 그 운동장 쓸어버리고 지은 뭐라 그럽니까 그걸? 체육관? 예? DDP. DDP라고 그러죠. 이게 이렇게 생긴 건물, 그죠? 그거 처음에 뭐 프랑스 뭐 건축업자랑 계약했는데 나중에 3배가 들어요, 3배. 3배 들어서요. 그 완전 사기 당한 거지. 알아요, 골병. 그걸 왜 지어가지고 쓸데없이 그런 거, 예? 그냥 동대문 운동장 내버려두지. 무슨 뭐 패션의 중심 어쩌고 해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맥도넛은 기분이 좋지 않지만 일을 중간에 그만두긴 어렵다. 발목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은행을 다시 방문하여 그리들을 설득해 100만 달러를 추가로 빌린다. 그래서 그녀의 계좌에는 100만 달러가 추가로 입금된다. 그래서 그녀는 그 돈을 도급업자의 계좌로 이체한다. 이제 스톤의 계좌, 은행 계좌에 스톤이죠, 스톤 이 사람. 도급업자에 얼마가 들어있는가? 300만 달러다. 하지만 은행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돈은 얼마인가? 여전히 100만 달러뿐이다. 자, 처음부터 은행에 있던 바로 그 액수다. 그래서 미국의 현행 은행법은 이런 행위를 7차례 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도급업자는 마침내 자신의 계좌에 1천만 달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은행 금고에는 실제로 100만 달러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다. 그래서 은행은 자신들이 가진 1달러당 10달러를 빌려주는 것이 허용된다. 그 말은 우리 은행 계좌에 있는 모든 예금의 90%는 이에 대응하는 실제화폐가 없다는 뜻이다. 그죠? 이게 이제 그 지급준비제도라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지급준비율.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급준비율이 10%인 거죠. 그러니까 10%만 현찰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10%를 10번 돌려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요즘도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미국 지준율은 제가 찾아봤는데 딱딱 안 나오더라고요. 조금씩 이렇게 높이기도 하고 낮추죠. 그게 이제 현금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흡수할 때는 지급 준비를 올려가지고 그죠? 이제 대출을 회수하라 그러고 시중에 돈을 풀 때는 그걸 낮춰주고. 수준율을 찾아보면 아니 우리나라는 7%라더라고. 우리나라는 7%예요. 7%. 10%다. 7%.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7%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 있죠. 이게 지금 그런이 생기면 은행이 망한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예. IMF가 그때 그럼 왜 그걸 왜 안 보여준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것도 외환도 이렇게 빌려와서 또 그걸 어디다가 대출을 하고 사업에 투자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까지 마저 보시면요. 그러니까 만일 바클레이 은행의 예금주들 모두가 그죠? 갑자기 전액 인출을 요구한다면 이건 즉각 파산하겠죠. 그죠? 돈이 없으니까 10분의 1밖에. 그러니까 먼저 받으려고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뱅크런 그죠? 뱅크런. 예, 지금 그 실리콘밸리 은행보다 더 큰 게 터졌잖아요. 스위스 크레딧 은행. 이거 세계 17위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거예요. 세계 17위. 스위스의 두 은행. 그러니까 스위스 양대 은행인데 예, 넘버 2인데 예. 지금 그게 난리가 났어요, 지금. 뱅크런 사태로. 그러니까 맥도날드만 제일 이익을 많이 본 거잖아. 전환 안 되고. 정부가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는 한 은행은 파산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은행을 구제하기 개입해가지고 돈을 찍어서 풀어주든지 대신 뭐 지금 그랬잖아요. 바이론이 그죠? 바이론이 그 사태가 나니까 다 보장해 줬다. 예, 그죠? 은행 예금은 보장해 준다는 거죠. 투자는 그러니까 은행이 한 투자는 보장 못하지만 그죠? 예금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파산하죠. 지금 그래서 그 낮은 그 뭡니까 그 조그만 은행부터 벌써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요. 벌써 신뢰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지금 그게가 문제가 예, 이게 지금 큰 은행들이 자기들 예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그냥 보장해줄게라고 해서 지금 가라앉혔어요. 그걸 가라앉히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또 터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두 개가 아니라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그것도 이제 스위스 1위 은행이 합병을 했죠. 그러니까 강제 합병시킨 거죠, 정부가. 정부가. 이제 합병해준다는 건 이제 그 1위 은행에서 지불해준다는 거니까, 예금을. 예, 그런 의미니까요. 스위스 은행. 놈들은 손해보고 채권 이런 거 비슷한 거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지만 어쨌든 예금 좀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죠. 지금 경제 돌아가는 게 그죠? 돈을 워낙 많이 풀어가지고요. 그래서 로이드, 도이체방크, 시티뱅크를 비롯해 세계 모든 은행이 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미국 그 중앙은행이라고 안 하고 그 연방 준비 제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시킨다는 거죠. 이 돈을. 그러니까 준비 제도라는 게. 연방 준비 제도라는 게 바로 그 연방의 몇 지역을 묶어 가지고 거기서 그 돈을 그죠? 그 지급 준비할 수 있는 돈을 이제 보관하는 거죠. 각 은행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은행에서. 그래서 지급 준비금 그 제도를 만든 겁니다. 뱅크런 사태 대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어쨌든 사실 단순한 원리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뭐, 유발 하라가 아주 단순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것은 거대한 피라미드식 이자 사기처럼 보인다. 지금 폰지 사기라고 딱,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그죠? 하지만 만일 이것이 사기라면 현대 경제 전체가 사기다. 사실 그래요. 사기에 기반을 둔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게 우리 신용카드 쓰는 거예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요. 그죠? 신용카드가 돌려받기 하는 건데 신용카드를 쓰고 그 신용카드 사는 그 채권을 더 비싼 이자를 주고서 미리 지불해주고 한 달 뒤에 받고 뭐 이러는 건데 이것은 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자들의 수익이 계속 증가한다는 전제에 있어요. 계속 돈을 더 써야 된다는 전제에 있는 거죠. 그죠? 돈을 더 써야 더 많이 이제 들어와서 또 그걸 또 돌려받고 똑같은 거예요. 그 카드 회사도. 근데 나중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옛날에 망한 게 LG 카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진짜 아무한테나 그래서 아무데도 쓰가 그렇죠. 예, 정말. 진짜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죠? 요즘에는 이런 일을 경험해서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카드 만들기 쉽지 않아요. 정말 그때는 진짜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나 그냥. 야생도 그냥 만들어줬어요. 네, 그냥 만들어줬죠. LG 카드. 주부 못 만들어 우리 못 만들어. 아, 맞다. 주부는 맞아. 수입. 예, 수입. 맞다. 예. 명의가 없어서 안 돼. 맞다. 예. 요즘 뭐 그래도 또 옆으로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뭐 가족 카드 가족 이렇게. 카드로. 어, 그래 남편한테 문자가 가잖아. 맞아. 띵동 걸려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로만 서로. 그러니까 예. 남편이 아무리 돈 준다 해도 나는 사회에서는 무능한 사람인 거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렇죠. 사회적으로 진짜 은행에서도 투명인간. 예. 집에서는 실수인데. 예. 집에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을 말하자면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다. 속임수가 아니라 그럼 뭐냐? 오히려 인간의 상상력이 지닌 놀라운 능력에 바치는 헌사다. 그러니까 은행 그리고 경제 전체를 살아남게 하고 꽃피게 만드는 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신뢰라는 거예요. 그죠? 미래. 그러니까 사실 카드도 그렇고 뭐든지 다 이 자본주의에서 돈 돌아가는 거는 다 미래에 대한 신뢰. 그죠? 오로지 이 신뢰가 세계의 돈 대부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뢰가 문제인 거예요. 그 신뢰가 깨지면 이제 뱅크런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빵집 사례에서 도급업자의 계좌에 들어있는 액수와 실제로 은행에 있는 돈의 액수의 차이는 곧 맥도날드의 빵집이다. 그죠? 그래서 그리디는 언젠가 그것이 이윤을 불릴 것이라고 믿으면서 은행의 돈을 투자했다. 빵집은 아직 빵 한 덩어리도 굽지 않았지만 맥도날드과 그리디는 앞으로 1년 후면 그 빵집이 매일 수천 개의 덩어리빵, 롤빵, 케이크, 쿠키를 팔아 많은 이윤을 남길 것이라고 기대한다. 즉 미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이 기대가 없으면은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맥도날드는 이자를 붙여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 시점에 스톤이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리디는 그 돈을 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이처럼 상상된 미래에 대한 신뢰 위에 세워져 있다. 그죠? 그래서 기업가와 은행가가 자신들이 꿈꾸는 빵집에 보내는 신뢰, 그리고 은행의 미래 지불 능력에 대해 도급업자가 지니고 있는 신뢰.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돈은 무수히 많은 것들을 대표할 수 있고 무엇이든 다른 거의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이긴 하지만 근대 이전에는 이 능력이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돈이 대표하고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것 뿐이었다. 그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돈으로 이제 대신해서 뭐 거래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신뢰를 거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장에 심각한 제약을 가했다. 새로운 사업에 돈을 조달하기가 극히 힘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빵집을 생각해보자. 만일 돈이 실제로 손에 잡을 수 있는 대상만을 대표한다면 맥도날드는 빵집을 지을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현재 그녀에게는 꿈은 많지만, 그죠? 꿈과 사업 계획이 있지만 구체적인 자원은 없다. 그래서 빵집을 짓는 유일한 방법은 도급업자 중에서 그러니까 외상으로 그냥 무료로 일해주고, 그죠? 외로상으로 일해주고 몇 년 후에 돈을 받을 용의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 몇 년 후에 빵집이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하지만 그런 도급업자는 드물다. 따라서 우리의 기업가는 곤경에 처한다. 빵집이 없으면 케이크를 구울 수가 없고, 케이크가 없으면 돈을 벌 수 없으며, 돈이 없으면 도급업자를 고용할 수 없고, 도급업자 없으면 빵집도 없다. 그래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결과 경제는 얼어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근대 이르러서야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시스템 내에서 사람들은 신용, 그죠? 신용이라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돈이, 자, 136페이지요. 돈이 상상 속의 재화,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재화를 대표하게 하는데 동의했다. 그래서 신용은 미래를 비용으로 삼아 현재를 건설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신용은 우리의 미래 자원이 현재 자원보다 훨씬 더 풍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미래의 수입을 이용해서 현재 무엇을 건설할 수 있다면 새롭고 놀라운 기회가 수없이 많이 열린다. 그죠? 자, 그래서 만일 신용이 그토록 놀라운 것이라면 어째서 아무도 좀 더 일찍 그것을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물론 과거에도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저런 종류의 신용 거래는 인류의 모든 문화권에 존재했으며 누가 또 사람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저 날아가네. 뭐가? 일단 끈 다음에 하세요. 끈 다음에. 예. 전기 그래도 끈 다음에. 예. 뭐가? 지난번에 빠진 게 또 빠진 거죠. 저대로 못 끼워서 저기 이게 이제 도급업자가 제대로 일을 못 해가지고. 이게 들어오더라고.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전기가 빠딱빠딱 할 수 있죠. 만지는 거에 따라서. 네, 뭐 잠깐 빼놓고 나중에 좀 하시죠. 그러고
예, 뭐 그냥 일단 뭐 빼놓고. 예, 예, 뭐 그쪽은 하나 없어도 그 문 쪽이라서. 예. 그래도 보기 안 좋은 다리를 끼워놔야죠. 아, 이거 새로 설치한 것도 색깔 바꾸면서 그죠? 예, 색깔 옛날에 그냥 설치를 했는데 옛날엔 아예 하얀색이었는데 여기 약간 저 끼우는 부분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얘라 거기 떨어지니까. 자, 계속 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신용 거래가 있었죠. 뭐 조그만 의미의 신용 거래는 다 있었겠죠. 그래서 그 기원은 최소한 고대 수메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옛 시대의 문제점은 아무도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다거나 활용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용을 크게 확장하려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시대보다 과거가 더 좋았으며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쁘거나 기껏해야 지금 같은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 이거 그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 그냥 정체적인 관점, 그죠? 정체적으로 똑같이 맨날 농사짓고 뭐 살아가는데 뭐 더 증가할 일이 없는 거죠, 특별히. 그러니까 성장할 일이 없는 겁니다, 경제적 성장. 그래서 경제용어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부의 총량이 더 줄어들지는 않더라도 한정되어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 개인이든 자신들의 왕국이든 세계 전체든 앞으로 10년간 과거보다 더 많은 부를 생산하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한 행태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사업은 제로섬 게임처럼 보였다. 물론 특정 빵집의 이익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 옆 빵집 회생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왜냐면 사람들이 먹는 빵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번영할 수는 있지만 이는 오직 제노바를 가난하게 만듦으로써만 가능했다. 영국 왕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방법은 프랑스 왕의 것을 훔치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계속 끊임없이 전쟁, 그죠? 이웃 간의 그 땅 따먹기 전쟁, 그걸 뺏는 것밖에 없으니까 더 부유하게 되는 방식은. 그래서 파이를 자르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어느 방법도 파이를 더 크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래서 수많은 문화권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죄악이라고 결론 내린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예수가 말했듯 그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우니라. 그래서 이 바늘구멍이 그때 말씀드렸죠, 그죠? 그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그 개구멍 이름이 바늘구멍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낙타가 거기 통과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만일 파이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중 많은 부분을 가졌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은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부자라면은 그건 누군가 다른 걸 뺏은 거지. 그러니까 부자는 자신의 잉여 재산을 자선에 기부함으로써 악행을 속죄해야 했다. 만일 지구 전체의 파이가 똑같은 크기로 남아있다면 신용이 파고들 여지가 없다. 파이가 커진다는 신뢰가 없으니까요. 자, 438페이지. 그래서 신용은 오늘의 파이와 내일의 파이 간의 차이다. 만일 파이의 크기가 늘 같다면 왜 외상을 주겠는가? 그죠?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손을 벌리는 제빵사나 왕이 다른 경쟁자의 파이 조각을 훔칠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는 한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근대 이전 세계에서 대출을 받기는 힘들었고 만일 빌리더라도 소액으로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무는 것이 보통이었다. 새로 시작하는 기업가는 새 빵집을 열기 어려웠고 왕궁을 짓거나 전쟁을 일으키려는 위대한 왕들은 세금과 관세를 무겁게 매겨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뭐 왕은 그래도 상관없었다. 그죠? 신민들이 고분고분하기만 하다면. 하지만 빵 굽기에 대한 뛰어난 아이디어로 신분 상승을 바라는 하녀는 왕궁의 부엌바닥을 박박 긁으면서 부를 꿈꾸는 것 외에 보통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죠? 투자를 받거나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였다. 신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규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신규 사업이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는 성장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성장이 없었으니 사람들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제멋대로 판단했고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외상 주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니까 불황에 대한 기대는 자기 실현적이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과거의 세계관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과거에는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고, 그죠? 뭐 또 새로운 지식 같은 건 없고 다 알려져 있고, 그죠? 부는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정체적인 그런 관점인데, 근대 과학 의 출현 이후에 진보, 그죠? 성장, 그죠? 미래에 대한 신뢰, 그죠? 그러니까 진보와 성장은 미래에 대한 신뢰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커지는 파이. 그때 과학혁명과 진보라는 개념이 도래했다.
그죠? 진보는 우리가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고 연구에 자원을 투자한다면 나아질 수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나아진다. 이 아이디어는 곧 경제용어로 번역되었다. 그러니까 진보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리적 발견, 기술적 발명, 조직의 발전이 인간의 생산, 무역, 부의 총량을 늘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죠? 기존의 것에다가 이제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발견, 새로운 발명을 통해서. 그래서 인도양의 옛 교역로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대서양의 새 교역로가 번창할 수 있다. 기존 상품의 생산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신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가령 기존의 빵집을 망하지 않게 하면서도 초코 케이크와 크로아상을 전문으로 하는 제과점을 새로 열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그저 새로운 취향을 개발하고 더 많이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을 굶어 죽게 만들지 않으면서 나는 살이 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파이 전체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 500년간 진보라는 아이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점점 더 신뢰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신뢰는 신용을 창조했고 신용은 현실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성장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더 많은 신용을 향한 길을 열었다. 그죠? 선순환이죠. 선순환.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경제는 풍선이라기보다 롤러코스터로 움직였다. 뭐 호황과 불황, 또 투자가 어떨 때는 성공, 어떨 때는 대실패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오르락내리락거림이 평탄해지면서 전반적인 방향은 그죠? 우상향으로 그죠? 오해 여지가 없이 분명해졌다. 오늘날의 세상에는 신용이 넘쳐난다. 그 덕분에 정부, 기업, 개인은 현재 수입을 크게 넘어서는 큰 돈을 장기 저리로 쉽게 빌린다. 그죠? 국가도 채권을 발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미래의 국가 재정을 담보로, 그죠? 결국 다. 그 미래의 그 국가가 망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어야만 그 국가의 채권을 사줄 거 아니겠어요? 지구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믿음은 이게 결국 이제 자본주의 산업혁명이 된 거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혁명이. 그래서 1776년 이제 미국 독립하던 그 해에 바로 애덤 스미스는 아마도 경제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문인 국부론을 썼다. 그래서 제1권 제8장에서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주장을 폈다는 겁니다. 새로운 주장. 그러니까 지주나 직공이나 구두공이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면 그는 남은 돈으로 조수를 더 많이 고용해 이윤을 더욱 늘리려 한다. 수익이 늘어날수록 그는 점점 더 많은 조수를 채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용 창출이죠. 고용 창출. 따라서 민간 기업인의 수입 증대는 공동체의 부와 번영을 늘리는 기초가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에게는 이 내용이 그리 독창적이라고 비치지 않을지 모른다. 우리는 이미 모두 스미스의 주장을 당연히 여기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뉴스에서 이 주제의 변주를 듣는다. 그죠? 민간 기업이 투자해야 뭐 고용이 창출되고, 그죠? 고용이 창출돼야 또 새로운 투자가 생기고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지만 스미스의 주장, 그러니까 개인적인 수익을 늘리려는 이기적 인간의 욕구는 공동체 부의 기반이다. 라는 이 주장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아이디어에 속한다.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관점에서는 더더욱 혁명적이다. 스미스는 사실상 탐욕이 선한 것이며,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기주의가 곧 이타주의라고, 이게 아주 이제 혁명적인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죠, 그죠? 탐욕이 그 선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이게 스미스가 가장 먼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경제를 윈윈 상황으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그죠? 윈윈 상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나의 이익이 곧 너의 이익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둘 다 더 큰 파이 조각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파이 조각이 커져야 네 조각도 커질 수 있다. 내가 가난하다면 너 역시 가난해질 것이다. 네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내가 살 수 없을 테니까. 여기 점이 안 찍혔네요. 찍혀 있어요, 여기. 그죠? 네. 내가 부자라면 너 역시 부자가 될 것이다. 네가 내게 뭔가를 팔 수 있으니까. 스미스는 부와 도덕 간의 전통적 대립을 부정했고
그래서 부자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도덕적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스미스 이론에서 사람들은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파이의 크기를 늘림으로써 부자가 된다. 그래서 파이가 커지면 모두에게 이익이다. 따라서 부자는 사회에서 가장 쓸모있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성장의 바퀴를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죠? 이게 아주 혁명적인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탐욕은 무조건 악한 것이었는데 아담 스미스는 탐욕이 선이다라고 이제 바꿨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전제가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자신의 수익을 비생산적인 활동에 낭비하지 않고 공장을 새로 세우고 사람들을 새로 고용하는 데 쓴다는 전제다. 그래서 스미스는 수익이 늘면 지주나 직공은 더 많은 조수를 고용할 것이다 라는 말을 주문처럼 되풀이할 뿐 수익이 늘면 스크루지는 돈을 상자에 숨겨둘 것이고 세어볼 때나 꺼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적 부분은 바로 새로운 윤리의 등장이었는데 이 윤리에 따르면 이윤은 생산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그래서 재투자는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고 이것은 다시 생산을 위해 투자되어서 더 많은 이윤을 낳으며 이 과정은 무한정 되풀이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투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공장 확대, 과학 연구의 시행, 신제품 개발 등등. 하지만 모든 투자는 어떻게 해서든 생산을 늘려야 하고 더 많은 이윤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자본주의 교리에서 가장 신성한 제1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따른 이윤은 생산 증대를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가장 그 자본주의 첫 번째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본을 단순한 부와 구별한다. 그죠? 다르죠? 자본은 투자했을 돈 아니에요. 그죠? 부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본이란 생산에 투자되는 돈과 재화와 자원을 말한다. 반면에 부는 땅에 묻혀 있거나 비생산적 활동에 낭비된다. 그래서 비생산적인 피라미드에 자원을 쏟아붓는 파라오는 자본주의자가 아니다. 스페인의 보물선단에서 약탈한 금화를 상자에 담아 카리브해의 어느 섬에 묻어둔 해적은 자본주의자가 아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수입의 일부를 주식시장에 투자한 공장 노동자는 자본주의자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아들님이 자본주의자가 된 거 주식 몇 주 샀다는 게 그죠? 샀다는 게 그 자본주의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런 얘기는 해놨고 그죠? 이게 결국 이제 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아담 스미스 이런 새로운 윤리라는 게 달리 말해서 슈드예요. 슈드. 그죠? 윤리가 뭐뭐 해야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늘면 지나치고 더 많은 고용. 요게 팩트가 아니라 사실은 슈드라는 거예요. 고용할 것이라는 게. 고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자본주의 가장 신성한 제1계율 일종의 규범이죠. 규범. 그러니까 생산에 따른 이유는 생산자를 위해 재투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슈드. 그죠? 요거. 그래서 교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념이라는 겁니다. 팩트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죠? 투자해야만. 그래서 이 뒤에 나올 얘기지만은 이 자본주의 경제이론은 이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 서술, 디스크립션 하는 동시에 규범적이라는 거예요. 규범. 슈드라는 거지. 이즈인자 동시에 슈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일종의 프리스크립션. 그죠? 규정, 처방해준다는 거지. 처방. 그러니까 왜, 저희가 약국 가가지고, 이렇게 아프고요. 여기가 열나고, 이게 디스크립션이에요. 그죠? 서술하는 게. 그럼 이제 약사가 딱 듣고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처방 주잖아요. 그죠? 이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죠?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일종의 자본주의는 단순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게 잘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학은 과학이 아닌 거지. 그런 의미, 자연과학이 아닌 거죠. 그죠? 그죠? 사실, 요 첫 번째, 설명, 서술하는 건, 과학은 이것만 하잖아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학은 경제학 자체에 이미 슈드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당위가.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아예 자본주의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재투자 되지 않으면은, 그죠? 재투자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교리라는 제목이 딱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계속 좀 더 보시고요. 그래서 맨 밑에 줄. 생산에 따른 이유는 생산 증대에 제초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사소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를 통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다. 그죠? 예전에는 이윤을 보면은 그거 써야지, 즐겨야지. 그죠?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뭘 투자해서 이윤을 봤다고 해도 다시 투자한다기보다는 옛날 사람들은 그거 먹고 마시고 쓰고 아니면 저금 그냥 단순 저금 그냥 묻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 자, 443 페이지 맨 위에요. 하지만 이것은 역사를 통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다. 그죠? 그래서요, 인도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이러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은행을 못 믿고 은행에 맡기질 않는데요. 다 그냥 자기 벌면은 개인들은 다 여기 그냥 다 침대 밑이나 뭐 땅 밑에 파둔 데다 항아리에 다 인도는. 인도는 그런데 근데 그 생존 워낙 또 버는 돈 적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은행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뭐 일단 남한테 준다는 게 되는 것이고 은행도 안 믿고 그냥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도 같은 경우는 안 도는 거예요. 이게 경제 성장이 그러니까 제조업이 늘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투자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아직 그런 게 그러니까 재산이 보장이 되면 사실 뭐 그냥 부자가 돈을 벌어서 그냥 쓰기만 써도 이제 그 쓰는 소비가 이 사람한테는 그게 소득이 되는 거니까 선순환이 그렇죠. 돌아가겠죠. 예. 근데 이게 사유재산이나 신분제가 안 돼 있는 곳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고 그런 적이 있겠죠. 인도는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인도가 경제가 안 돌아가는 이유가 사람들 저축률이 엄청 낮다는 거예요. 거의 저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실제로. 그러니까 특히 가난한 사람일수록 안 한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저축을 안 한다는 거지.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냥 일단 자기가 버는 거 그날 버는 일당을 다 이렇게 쌓아둔다는 거죠. 자기가. 은행 자체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예. 그리고 일단 은행도 안 믿고 뭐 은행 자체를. 그래서 인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이 돈을 받아야 그다음에 뭘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예. 이슬람은 사실 서양적인 은행 시스템을 못 돌리거든요. 못 돌리죠. 이자를 금지돼 있으니까. 법이라는 게 뭐 있나? 그래서 이자를 밖에서 이자를 받거나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의 은행은 거기는 채나 고려 그런 거가 아니어도 은행에서 그러면 어쨌든 그걸로 해서 유지를 하고 저기 자산을 늘리는 그게 안 된다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이런 거는 그래서 다 외국 투자잖아요. 외국계 은행이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래서 법 내에서는 안 되고, 안 되고. 자기 나라에서 안 되는 해외 지사로 해가지고요. 여기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 이슬람 사람들 와서 일하잖아요. 파키스탄 노동자는. 은행 거래를 해서 송금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송금 루트가 따로 있대요.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그 이슬람 쪽이 그렇게 그죠? 석유와 돈이 많아도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방법은 있다. 방법이 있는데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장 사는 거로만 돌아가는 거죠. 산업이 그러니까 그죠? 투자랑 경제 이런 게 안 일어나는 거. 서양식으로 이런 자본주의적인 게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참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잘 이렇게 보면은요, 세게 다. 자, 403페이지에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예전의 사람들은 생산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생각했다. 그죠? 뭐 맨날 소비도 마찬가지고 생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무슨 짓을 하든 생산이 크게 늘지 않을 텐데 왜 이윤을 재투자하겠는가? 그래서 중세 귀족은 관대함과 과시적 소비라는 윤리를 신봉했다. 이들은 수입을 마상, 시합, 연회, 궁궐, 전쟁, 자선, 엄청나게 큰 성당 또는 모차르트에 이렇게 후원금 주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 예술, 문화 이런 거에 다. 그죠? 실제로. 그리고 또 항상 이 중세 귀족들은 돈이 부족했어요. 과시를 하려다 보니까 과시를 하려면 항상 영끌 해야 돼요. 영끌.
그게 본질. 영끌이라는 것은 항상 영끌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그 파티를 열면은 영끌해서 파티 열어야만 남들이 이 귀족 대단해 할 거 아니에요. 항상 그 영끌이라는 그 한계선에서 그 진행돼야만 그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적 그 뇌를 만족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뭡니까 그 빚에 시달렸지 중세 귀족들이 항상. 그것이 일종의 몰락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 왕 아니에요. 프랑스 왕도 맨날 그 빚 해가지고 그죠 화려하게 그걸 유지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그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더 결정적인 원인은 따로 나오는데요. 항상 그게 누적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이든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디 뭐 백작한테 채용됐다가 그 백작이 파산 나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채용됐을 때는 야 나도 악단 있어 뭐 해가지고 악단 막 몇십 명 고용하고 연회 한번 열고 그다음 빚잔치하고 망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중세 귀족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 유럽 귀족들도.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또 그 라이벌리가 경쟁이 성립하면서 유럽이 밖으로 막 진출하고 또 어떤 후원 그 과학자나 이런 거 후원하고 자기네 그 부의 성장을 위해서 성능인 아이들과 결합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엄청 뽑히는 거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돈을 뿌리다. 네, 돈을 뿌리니까. 사실 맞아요. 예. 옛날에는 된 거잖아요. 놀 게 없잖아요. 네. 오락이라는 게 뭐 사냥하는 거랑 오페라 이런 것도 사실 귀족들이 그죠. 놀기 위해서도 딱 한번 보고 발레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발전한 거예요, 사실. 근데 대신 동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중국은 이게 하나의 제국으로 묶이는 바람에 그런 그 라이벌적인 경쟁적 어떤 그죠 문화 추구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예. 한편으로는 실용적이긴 한데 이게 예, 다른 거죠. 유럽은 사실 네. 그 면적으로 보면 조그만한 땅덩어리 안에 오만 조금만 뭐 그죠? 지지고 먹고 지지고 나라 몇 개입니까 도대체? 굉장히 지금도 많은데 그 예전에 더 했죠. 그 영지 따라서 뭐 다 룩셈부르크만한 조그만 그 룩셈부르크 뭐 리히텐슈타인이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들 그래서 그 정도 영지를 가진 뭐 작작작 그죠? 백작부작 남작 다 그 사람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프린스들. 근데 그걸 프린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론이 나온 거지. 그 프린스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그걸 할 수 있느냐? 그 쟁취하고 쓰느냐? 군주들. 자, 그래서요. 좀 마저 보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좀만 더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세 귀족은 관대함과 과시적 소비라는 윤리를 신봉했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수입을 이런데 큰 성당에 썼고 그래서 수익을 투자해 그 영지의 생산량을 늘리거나 미래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알아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드물고 그러니까 자신의 부를 늘리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자신의 과시해가지고 결혼 잘하는 사회적 관계예요. 그죠? 어떤 다른 부족과 결혼해서 그 영지를 늘리던가. 그죠? 합병해서 느리던가 또는 뭐 관계를 좋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근대 이르러 귀족은 자본주의 시대를 믿는 새로운 엘리트에게 추월당했다. 그죠? 새로운 자본주의자 엘리트는 공작이나 후작 부인이 아니라 회장, 주식거래인, 기업 경영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유력자들은 중세 귀족보다 훨씬 부유하지만 사치성 소비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덜하다. 그러니까 수입에서 비생산적 활동에 쓰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도 훨씬 적다. 그러니까 물론 많이 쓰죠. 많이 쓰지만 그죠? 오늘날의 그 재벌들도 많이 쓰지만 비중은 훨씬 적다는 겁니다. 중세 귀족은 금실과 비단으로 짠 화려한 복장을 하고 연회와 축제와 멋진 마상심을 사석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반면에 현대의 CEO들은 까마귀 때나 입을 정도의 스타일을 허락하는 수트라고 불리는 그죠? 사실 그래도 진짜 그저 단조롭잖아요. 지루한 유니폼을 입고 축제를 즐길 시간이 거의 없다. 그죠? 전형적인 벤처 투자자는 하루가 참 재밌겠어요. 그죠? 벤처 투자자는 회의로 뛰어다니며 자본을 어디에 투자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자신이 보유한 유가 증권의 등락을 계속 추적한다. 그는 베르사체 양복을 입고 전용 제트기를 타고 다니겠지만 이 모든 지출은 그가 생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하는 액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심지어 워렌 버핏은 아주 검소하게 몇십 년 동안 갔더니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니요. 그 벌은 돈은 엄청난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 이게 일종의 윤리라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베르사체를 빼입은 사업계의 거물만 생산성을 늘리려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 보통 사람들과 정부 기관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한다. 평범한 이웃 간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지는 대화가
저축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가, 주식인가, 채권인가, 부동산인가 하는 긴 논쟁으로 조만간 기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정부 역시 미래의 수입을 늘려줄 생산적인 사업에 조세 투입을 투자하려고 애를 쓴다. 가령 새로운 항구를 지으면 공장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수출하기가 쉬워질 것이고, 공장의 수입이 늘어나면 세금을 더 매길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미래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교육 투자를 선호하는 정부도 있을 수 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윤이 많은 하이테크 산업이 기반이 된다는 견지에서다. 이런 산업은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비싼 항만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는 경제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이론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론은 기술적인 동시에 규범적이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됐죠, 그죠? 여기까지 하고, 이거 이제 또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윤주원님 모시면 또 약간 복습할 겸 하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